안녕하세요. 저는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고부관계라는 게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이곳 사연 채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한 집 건너 항상 문제가 있네요. 그런 문제가 하필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편견과 오만으로 둘러싸여 있던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죠.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 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과격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많이들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가정부터 이야기해야겠네요. 저는 현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꿈 많던 엄마는 자신을 지독히도 쫓아다니며 애정을 갈구하던 아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어 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원치 않았던 임신이었다고 해요. 순진한 엄마는 아빠의 여행 요구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러다 배편이 끊겨 어쩔 수 없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내게 되어 제가 생기게 된 거죠. 결국 엄마는 모든 꿈을 접고 가정주부로서 저를 키우며 살게 되셨습니다. 그래도 저를 낳으면서 하나의 엄마로 생활하는 것에 만족하셨다고 해요. 문제는 아빠였죠. 엄마가 저를 임신한 중에도 여자관계로 골치를 썩였을 만큼 여자관계가 복잡했던 아빠는 결혼 이후에도 엄마의 마음을 고생시키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바람이 난 여자와 살겠다며 저와 엄마를 버리고 떠나게 되었죠. 지금처럼 공평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 시대적 이유로 코딱지만한 위자료와 양육비로 우리 두 사람은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탓에 경력이라고는 하나도 있지 않았고 당시 이혼녀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에 엄마는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친척분께서 대학교 청소부위를 소개시켜 주셔서 당장에 배를 굼지는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엄마는 대학교 청소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고생하는 엄마에게 그나마 웃음을 주려 했던 저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는 걸 가장 좋아하셨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재의 괜찮은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막상 대학을 들어가게 되니 강의 교재비와 생활비, 거기다 학기마다 드는 등록금이 우리 집 형편에 부담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퇴 후 생활전선에 뛰어들 생각도 했지만 대학을 나와 회사 생활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힘들더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낫지 않겠나 싶었죠. 결국 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버거운 일과로 학업에 열중할 수는 없었고 높은 학점은 포기한 채 대학 졸업의 목표를 맞추고 다니게 되었죠. 등록금과 생활비를 버는 것에 급급해 이력서에 넣을 스펙을 하나도 쌓지 못했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취업 준비만 하고 뒤늦게 스펙을 쌓으면서 지낼 수도 없었어요. 청소일로 두 사람의 생계를 꾸려가시는 엄마에게 부담이 될 수 없었던 저는 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게 되었죠. 조금이라도 빨리 취업을 해서 엄마를 쉬게 해주고 싶었던 저는 취업 멘토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 멘토를 맡아주고 있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모 씨는 무척이나 다른 사람에게 배려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저에게 보이는 관심도 전부 배려심 때문이라 생각했죠. 저도 잘생긴 외모와 좋은 능력을 가진 성모 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넘볼 남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성모 씨가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하더군요. 당장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 연애가 사치는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취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 말을 믿는다는 핑계로 저는 성모 씨와 연애를 하게 되었죠. 힘든 취준생 생활 중에 제게 웃음을 주고 취업 관련으로 도움을 준 남자친구 덕분에 저는
당당히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짐도 어느 정도 덜어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덕분에 조금씩 제 삶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변해가고 있었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단 한 번의 다툼도 하지 않았고 행복한 제 모습을 보시면서 엄마는 저보다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의 실수로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 겪는 일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저를 책임지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믿고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저희 엄마는 처음 성모 씨를 보고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성모 씨의 어머님께서는 모 대학의 교수님이셨고 그런 이유에서인지 제 배경을 보시고는 불편한 내색을 하셨죠.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상견례까지는 나오셨지만 탐탁지 않은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돈께서도 최선을 다해 따님을 키우셨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이란 게 당사자들의 배경도 비슷해야 문제가 없는 법인데 서로 편부모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준이 맞는 게 없네요. 저희 쪽이 너무 모자라 죄송합니다, 사돈. 저는 몰라도 우리 딸아이만큼은 제가 노력해서 키웠습니다. 아마 형편만 따라줘다면 더 나은 상황에 있을 아이예요. 그 점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네요. 그런 거야 결과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계산이죠. 마음 같아선 결혼은 무슨... 사돈...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애들 독립할 능력도 안 되고 비슷하게 도와주실 형편도 안 되시는 것 같으니 두 사람이 독립할 능력이 될 때까지 제 밑에서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업에 바빠 따님 살림살이 교육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기본적인 것도 가르치겠습니다. 시간이 난다면 우리 집안에 맞는 며느리가 될 수 있게 가르치고요. 저야 우리 은정이 예쁘게만 봐주시면 뭐든 감사하게 생각하죠. 엄마는 제 행복만 바라셨기에 이 결혼이 성원되기를 바라셨고 그로 인해 시어머니에게 저자세로 자신을 낮추어 대하셨어요. 저 또한 형편이 비교될 수밖에 없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만 있었죠. 결국 결혼 후 시댁에 들어가는 조건 아닌 조건을 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어머니 때문에 조건이 붙고 고생길이 훤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저와 주변 사람들은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시집살이를 하는 집들도 분명 많았고 안 좋은 케이스들만 방송이나 인터넷에 떠돌아서 그렇지 대부분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테니 말이죠. 더군다나 대학 교수까지 하고 계시고 배울 만큼 배우신 교양 있는 어머님께서 체면 때문이라도 심하게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상견례라는 한 번의 고비를 넘겨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별다른 걱정 없이 행복한 앞날을 상상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날짜가 가까워지니 홀로 남은 엄마가 걱정되면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엄마는 저를 위해 둘만의 1박 2일 짧은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재미있게 여행지를 관광하고 난 뒤 숙소로 들어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제 결혼 이야기를 하며 엄마와 어색한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지 말까? 엄마 나 없으면 혼자 지내게 될 거 아니야. 엄마 혼자 외롭게 지내면 어떡해? 그러면 평생 결혼 안 하고 엄마 옆에서 괴롭히게? 그러고 있는 모습 보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가 해준 것에 비해 우리 딸이 잘 자라주어서 그리고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더 바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은 하지도 말고 너 행복할 생각만 해. 엄마는 너랑 성모가 가끔 찾아주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바쁜지는 알지? 이제는 이모들도 애들 다 출가 보내고 같이 놀자고 얼마나 성화인데. 그 말을 듣고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시집에서 살면서 엄마에게 찾아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찾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주 왕래하면서 남편과 좋은 모습을 보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전부터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 별다른 짐을 더 넣을 필요가 없었고 제 짐들과 제 몸만 들어가면 되었어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생활 습관 때문에 맞춰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당연히 시어머니와 같이 하는 시댁살이가 처음부터 원활하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마치고 온 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하더라고요. 행복한 신혼여행이었지만 몸은 천근만근 피곤했습니다. 장시간 비행과 시차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언제 또 올지 모르는 휴양지를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에 쉬지 않고 다니다 보니 그간 쌓인 피로들이 한 번에 몰려왔죠. 남편과 저만 있는 신혼집이라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식을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있는 집에서 그럴 순 없었죠. 시댁의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가 시어머니께서 하는 일을 거들어야 했어요. 때마침 어머님께서 큰 화분 여러 개를 혼자서 옮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여행은 재미있게 잘하고 왔니? 잘 맞춰왔다. 성모 너 없이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네. 짐 정리하기 전에 이것만 도와주고 쉬어라. 남편이 먼저 볼일을 볼 겸 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안방 화장실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주방 싱크대에서 세제를 이용해 손을 씻고 어머님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지금 더럽게 뭐 하는 거야? 네? 어머니, 제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 얘는 위생교육을 어떻게 배웠길래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도 몰라. 너 방금 싱크대에서 손 씻고 오지 않았어? 네? 네, 화장실에 남편이 들어가 있어서요.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왜? 밖에서 온갖 세균들 가지고 와서는 싱크대에 씻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니? 너희 집에서는 그냥 그렇게 교육을 시켜? 물론 화장실이 먼저긴 한데 어머님 빨리 도와드려야 하기도 하고 큰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요. 죄송해요. 정말 어떻게 오자마자 벌써 난리가 나니?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다, 걱정. 내가 이래서 너를 우리 집으로 들인 거야. 이런 사소한 것부터 고칠 게 얼마나 많겠어. 그때 화장실에서 급히 나온 남편이 저와 어머님 사이를 막고 중재를 했습니다. 어머니, 은정이가 어머니 빨리 도우려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랬을 거예요. 제가 화분 옮길 테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세요. 곧 주무실 시간 아니에요? 은정이가 어머니 선물로 자기 전에 맡으면 좋은 아로마 향초 사왔으니 그거 맡으면서 릴렉스 좀 하세요. 그래. 성모 너 혼자 옮기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은정이 쟤랑 같이 옮겨라. 남편의 도움으로 더 큰 꾸중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제가 싱크대에서 손을 씻은 거로 혼이 난 것이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 나올 때까지 혼자서 용을 쓰는 어머님을 지켜볼 수도 없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싱크대를 앞두고 어머님 방까지 갔다 손을 씻는 것도 시간이 너무 걸릴 텐데 말이죠. 남편에게도 하소연을 하니 자신이 먼저 화장실로 들어간 것에 미안해하면서 저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네 입장에서는 네 말이 맞지. 그런데 어머니가 위생 가지고는 조금 유별나게 까탈 부리셔.
나도 대학생 때까지 잔소리를 들었을 정도니까. 이렇게 말하니 다 내 잘못이네. 내가 미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내가 늦었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잊지 말라고 몇 가지 알려줄게. 남편의 위로로 그 일은 잠깐의 해프닝으로 넘기게 되었고, 그날 밤 피곤한 이유로 감기는 눈을 겨우 뜨며 남편이 말해주는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 일처럼 몇 가지 위생 관련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들이 사고의 유연성 금지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물건이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에는 김치들만 들어가야 하는 거고, 파스타를 담는 그릇에는 샐러드가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시집살이를 하는 동안 의식만 하고 있다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었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어머님께서는 학교 일과 함께 연구들로 바쁘게 생활을 하시고 계셨으니 일을 하고 있는 저와 부딪힘이 적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곳들에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부님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치약 남은 게 많이 아깝지 않나요?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물건 하나하나 아끼고 사는 엄마 덕분에 치약 튜브 안에 남은 치약을 모두 써야 속이 시원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사은품으로 받은 시리얼 집게로 마지막까지 짠 다음 고정을 시켜놓는데, 어머님 댁에서는 물건을 사용 용도대로 써야 했기에 근처 생활용품점에서 돈까지 들여 치약 짜개를 구입하게 되었죠. 남는 치약 모으고 모으면 치약 짜개 산 돈보다는 더 될 테니 말이죠. 저 나름대로는 머리를 쓴 거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알뜰하게 산다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은정아, 너 이리 와봐라. 네, 어머니. 이거 너가 한 거니? 여기 치약에 끼워져 있는 거. 아, 네. 치약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요. 치약짜기가 집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왔어요. 원래 다 썼다고 생각하는 치약통에도 몇 번을 쓸 수 있을 만큼의 치약이 남아있거든요. 겨우 그 이유로 저 조잡한 걸 사왔다고? 그래, 그거 아껴서 뭐하려 그러니? 네? 그래도 조금씩 아껴서 살면. 조금씩 아껴서 살면 그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 몇 번 더 쓸 수 있는 치약으로 집과 차를 살 수가 있냐고. 너는 회사도 다닌다는 애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저거 산다고 돌아다니고 인터넷 뒤지고 다닐 시간에 네 인생에 도움될 거나 해라. 고작 돈 100원, 1000원 아끼려고 거지같이 좀 굴지 말고.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정신이나 차리고 다음부터 똑바로 행동할 생각이나 해. 네가 전에는 어떻게 살았건 이제 끝하나 올라왔으면 맞춰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 구질구질하게 지내면서 내 얼굴에,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려고 하지 마라. 알겠어? 네. 치약짜기 하나로 얼굴에 먹칠까지 이어진다니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몸에 밴 절약하는 습관 때문에 어머님께 몇 번을 혼이 났는지 몰라요. 중요한 자리도 아니었고 제가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도 아니었는데 겨우 10에서 20분 정도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늦었다며 택시를 타지 않는 저를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길이 막혀서 택시를 탄다고 해도 정각에 도착했다는 보장이 없었는데도 무조건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런 것들 뿐이면 어머님 말도 틀리지 않았기에 제 잘못을 수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행동들을 이해 못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 형편이 어려웠던 저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일들도 아주 많았거든요. 엄마와 같이 살던 시절 어려운 형편에 식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상황에서 비싼 식자재를 해먹거나 외식을 하는 경우는 제 생일에나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대부분 값비싼 음식에 비하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패스트푸드들이 대부분이었죠. 사실 치킨, 피자, 중식 요리 모두 저희 집 형편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식사였거든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후에도 먹는 것에 돈 쓰는 것이 아까웠고, 그나마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랍스터 한 번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인 되어서는 마트나 백화점에서 랍스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지만, 그 작은 랍스터를 살 바에는 다른 식자재를 더 많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식당에서는 아직까지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랍스터를 처음으로 시집살이를 하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거 선물로 들어온 랍스터인데 오늘 저녁으로 먹자. 3마리라고 해도 양은 얼마 안 되니까 전부 다 하렴. 그래, 무슨 요리 할 거니? 네? 랍스터 요리요? 그게 제가 랍스터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니까 뭐뭐 있나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뭐? 랍스터를 처음 먹어본다고? 너 나이가 몇 살이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말 내가 이 나이 먹고 너를 만나서 놀랄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 그래, 공부해서 무슨 요리 할 건지 미리 말해주렴. 랍스터를 못 먹어봤다고? 참 별일이야. 랍스터 못 먹어본 게 그렇게도 흥미있는 일인지 어머님께서는 혼자서 과장된 말과 제스처를 하시면서 저를 놀리시는 듯 했습니다. 저도 당당하게 하면 될 것을 고부관계라는 것과 우리 집 형편 때문인지 괜히 얼굴이 붉어지고 민망하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가 랍스터 요리법을 검색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자숙찜 하나와 함께 마늘 버터구이 2개를 완성시켰습니다. 식자재가 생소할 뿐이지 요리법은 별게 없더라고요. 저도 랍스터를 못 먹어봐서 그런지 먹기 전에는 맛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도 있었는데, 막상 먹어보니 다른 갑각류와 다른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살이 더 뭉쳐있고 굵은 정도였죠. 가격이 얼마 되지 않지만 랍스터 3마리를 살 돈이라면 다른 식자재가 낫겠다고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님께서 남편 앞에서 저를 창피 주시려고 하셨어요. 성모야, 너는 은정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뭘 먹이고 다닌 거니? 어떻게 천하인 먹도록 랍스터 한 번을 못 먹어봤다고 해? 네? 랍스터요? 아, 은정이 해산물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저도 해산물보단 고기 좋아하잖아요. 왜요? 랍스터 못 먹었다고 제 흉이라도 봤어요? 아니, 그냥 랍스터를 처음 먹어본다고 하길래 내가 좀 놀랐어. 왜 그렇잖니?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랍스터가 고급 요리도 아니고 한 번을 못 먹어봐. 나는 네가 먹였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좀 놀랐어. 내가 언제 은정이만 데리고 고급 식당들 쭉 돌아다녀야겠다. 시어머니로서 기쁘네. 집안일에 예의 범절에 음식들까지 가르치고 알려줄 게 많아서 너무 다행이다. 거기다 내가 교수이니까 적성에도 많네. 교수 은퇴하면 은정이처럼 소외받은 애들 무상으로 가르치며 살까 싶어. 말은 가르친다니 알려준다니 했지만 정작 말을 들어보면 어려운 형편에 경험을 다양하게 하지 못한 것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빗대어 말을 하면 못 들은 척, 내일은 아닌 척 흘려버리면 그만이었는데, 남편이 출장을 가거나 집을 오래 비우게 되는 날이면 직접적으로 심한 막말을 하기도 했죠. 어머니, 강의 준비 중에 죄송한데 오늘 식사 집에서 하시죠? 그래. 근데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이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는 대학 교수님 논문인데 갑자기 거기 햄버거가 먹고 싶네. 뭐 거기 햄버거집은 아니지만 오늘 저녁은 햄버거로 먹자. 여기 우리 집에서 얼마 안 걸리는 곳인데 전화해서 포장한다고 하고 택시 타고 갔다 와. 요즘에야 배달로 어디든 배송비만 주면 사올 수 있었지만 그때는 배달앱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직접 포장을 해 사와야 했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택시비로 하면 왕복 15,000원 거리가 되는데, 그런 푼돈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어머님께서는 제게 포장을 해오라 하셨죠. 제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어머님의 씀씀이를 알았기에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햄버거를 포장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 다른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저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더라고요. 너는 햄버거 언제 처음 먹어봤니? 내 생각에는 패스트푸드도 엄청 늦게 먹어봤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자식을 뭐하러 귀하게 키우나 싶다. 아무리 애지중지 키워봤자 부모가 지어주는 짝은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고 뭘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돈 없고 경험도 없고 가난해서 절약하는 게 자랑인 줄 아는 애나 만나고. 어머니,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선택한 환경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온 것까지 무시하시진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 기대에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너 이제 시어머니한테 대들기까지 하니? 어이가 없네. 아니다, 너희 같은 사람들은 욱해서 무슨 일 저지를지도 모르지. 괜히 이러다 내가 무슨 일 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만둔다.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야. 범죄율을 봐도 왜 못 배우고 없는 것들이 더 많잖아.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지만 수준 안 맞는 것들은 섞여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몰상식한 이야기를 제 앞에서는 스스럼 없이 하는 시모였지만 남편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교양이라는 교양은 다 있는 척했습니다. 언제나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는 사람은 저뿐이었고 며느리라는 이유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있었죠. 남편에게까지도 말이죠. 두 모자 관계를 굳이 이간질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만 따지고 본다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엄마와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는 말로 제가 무엇을 먹고 싶어 한다거나 가지고 싶다 하면 꼭 기억을 하고 저에게 선물을 주곤 했습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한 말에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였는데도 말이죠. 꼭 특별한 선물이 아니더라도 꽃 한 송이를 주며 제 기분을 환기시켜 주었고 자신보다 제 생각을 먼저 해주었어요. 남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대상은 바로 저였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시모한테 당하고 있는 일을 이야기한다면 분명 제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편하게 살 순 있었겠지만 저 아니고서는 사이좋은 두 사람을 대립하게 만드는 게 싫었어요. 어차피 몇 년 후에는 이 집에서 분가해서 저희 집을 구할 것이고 아이를 키우는 것과 일 때문에 바쁘다며 핑계를 대면 시모와의 만남도 더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몇 년만 더 참으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던 저는 출산 휴직과 함께 육아 휴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만삭으로 모든 행동들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침대와 소파에만 누워있을 순 없었어요. 한 자세로 있는 것보다 조금씩 움직이는 게 뱃속 아이도 더 편해하는 것 같고 저도 낫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집안일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산처럼 배부른 제 배가 보이지 않는지 오히려 이전보다 일을 더 시키더군요. 너는 어쩜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더 살림을 안 살려고 하니? 난 네가 일을 쉬면 집이 광택이 날 줄 알았는데 그대로네, 그대로야. 눈치가 있으면 이전에 내가 터치하지 않았던 곳들도 청소도 좀 하고 살림 위치도 변경하면서 네 할 일 좀 하지 그래.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 움직이는데 힘들어서요. 밑이 보이지도 않고 무게중심도 아차 싶으면 쏠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하라는 말이야. 성모랑 내가 출근하면 너는 저녁까진 혼자인데 그 시간에 조금씩만 하면 지금보다 낫지 않겠니? 내 아들 부릴 생각 좀 하지 말고 네 몫은 네가 하자. 어? 그쯤 되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시모 입에서 다른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이를 악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막상 제가 자신의 기대보다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하니 놀란 모습이었어요. 변화된 집 때문에 놀라기보다는 제가 도끼를 품고 하는 모습 때문인 듯 했습니다. 쉬지 않고 말을 하던 그 입이 다물어지니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속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출산 휴가 중에도 고생을 하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모든 엄마들이 그 고통을 겪고 나서도 왜 또 임신을 하나 싶었는데 정말 출산을 하고 나니 알게 되더군요. 10달을 품은 제 아이를 안게 되자 저 고은정은 이 세상에 없어졌고 우리 딸 이서와 엄마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지극정성인 남편은 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는데도 값비싼 산후조리원을 등록해놨었고 저는 아이와 함께 그곳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알아본 가격에 놀라 무슨 돈을 그리 쓰냐며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 몸 관리가 왜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출산 전까지는 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조금 있는 문제마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겁니다. 유독 뼈가 얇고 약했던 저는 출산 과정으로 골반과 허리 쪽이 안 좋았어요. 그러한 이유로 조리원에서 퇴원을 할 때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한 상태였죠. 입원을 연장할 수 있었지만 추가로 들게 될 돈 걱정에 저는 집에서 병원을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필 제가 시댁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 출장이 잡혀있던 남편으로 인해 집에는 저와 서아 그리고 시모 셋이 남았습니다. 돌아온 아침 간단히 집안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이를 돌본 것 외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퇴근을 한 시모가 집안을 보더니 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너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니? 죄송해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그래서 그런데 딱 일주일만 병원 다니면서 쉬면 안 될까요? 뭐? 너 애 낳고 든 돈이 얼마인지는 아니? 너 산후조리 한다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는 아냐고. 애 낳고 그 정도 대접받고 쉬었으면 됐지. 뭐? 일주일을 더 쉬어? 내가 이런 걸 걱정한 거야. 너희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른지 알아? 별것도 아닌 걸 핑계 삼아 쉬려고 하지. 그렇게 평생 누워 쉬면서 위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긴 하고 그 사람들의 노력을 깎아먹으려고 하고. 극복해라. 아프든 죽어나가든. 그래. 너가 아파서 못하겠다면 책임자가 있네. 네 엄마 불러서 집안일 해놔. 너희 엄마 전문 아니냐? 남의 거 청소하는 거는. 내가 어디 너희 사돈 실력 좀 보자. 혹시 아니? 내가 네 엄마 청소 실력에 감탄해서 팁이라도 줄지. 인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났지만 몸도 아프고 당장에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어 그 모욕적인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죠. 혼자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서러워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했고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연락을 못했던 저는 울며 엄마에게 이혼을 해야겠다며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이전에 제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말하게 되었죠. 엄마도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우시더라고요. 또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괜한 전화를 한 것 같아 후회도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 혼자 끙끙거렸던 것보다는 속이 시원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엄마에게 남편과 이혼을 하더라도 시모와의 관계를 결판짓겠다고 마무리를 하며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제가 인터폰을 켰는데 저희 엄마가 서 있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엄마, 무슨 일이야? 아유, 내 새끼. 어디 다친 곳은 없지? 엄마가 안 오려고 했는데 너무 걱정되어서 왔어. 내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엄마는 제가 혹시 험한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순간 소란스러움에 안방에서 나온 시모가 저희 모녀를 발견했죠. 어머, 사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오시면 오신다고 언질이라도 해주시지. 은정아,
아무리 네가 사는 집이지만 엄연히 내 집인데 먼저 말해줘야 하지 않니? 정말 어미나 자식이나 기본적인 걸 하나부터 열까지 알려줘야 하는 건지. 물론 시모 집인데 저희가 잘못한 거였죠. 그래도 이번에는 한마디 하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하는 교양 그만 떨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담기도 전에 엄마가 시모에게 달려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머리채를 잡고서는 주방으로 가시는 겁니다. 사돈, 저 부르셨다면서요? 제 실력 좀 봐야겠다고. 그럼 제가 보여드려야죠. 사돈이 누구신데? 그 잘나신 교수님 아닙니까? 너무 잘나셔서 사람을 돈으로 학업으로 급을 나누시는 참 교수요. 우선 더러운 때는 불려야 해요. 엄마는 시모 머리통을 설거지통에 넣고서는 담갔다 뺐다를 여러 번 했어요. 반평생을 청소일 하셨는데 팔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시모는 저희 엄마의 행동에 반항도 못하고 물속과 밖을 오가며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사돈, 내가 저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 그리고는 시모를 안방 침대에 던졌어요. 먼지는 해가 쨍쨍한 날 털어야 일광 건조도 같이 됐는데 오늘은 이걸로 만족합시다, 사돈. 그리고는 베개를 가지고는 시모를 사정없이 때리더군요. 베개가 터져 털들이 젖어있는 시모 몸에 붙자 털이 뜯긴 닭처럼 보였어요. 그만하라며 울부짖는 모습까지 딱이었죠. 사돈,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했어요. 뭐요?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 잘못도 몰라? 때가 덜 빠졌나 보다. 은정아, 빨래 방망이 비슷한 거 가지고 와. 그걸로 때를 빼야겠다. 그제서야 저도 엄마를 말리는 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돈이 지금까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우리가 사돈에 비해 모자란 건 맞지만 우리 아이가 사돈에게 맞춰보려고 예쁨 받아보려고 한 노력은 왜 싹 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잘못한 걸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아무 죄 없는 애를 탓하십니까? 앞길이 창창한 아이, 대개 아드님이 임신시켜놓고 내가 절절매면서 하라는 것까지 다 했는데 왜 우리 애를 괴롭혀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나를 괴롭히지. 당신 때문에 서로 죽고 못 사는 애들이 헤어지려고 하잖아요. 나 애들 헤어지는 거 절대 못 봐요. 그러니까 사돈이 알아서 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일 문제 삼으려면 삼으세요.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소문낼 거니까. 강모 교수 우아한 공작인 줄 알았는데 빨고 보니 털 빠진 남탁이었다고. 한동안 엄마의 교육은 계속되었고 시모는 진심인지 당장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들었다며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는 엄마와 함께 서아와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시모와 한 집에 있는 것도 민망했거든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친정에 있기로 했죠. 말로는 알아들었다고 수십 번 말을 했지만 일이 잘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신고되지 않는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기 전날 다시 시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저희 엄마는 없는지를 먼저 살피던 시모는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동안 내가 너와 사돈에게 신뢰되는 말을 했다. 내가 사과하마. 생각해보니 괜히 아들을 뺏긴 마음에 질투를 한 것 같아. 처음에는 귀하게 키운 아들을 너에게 떠나보내는 게 이것저것 손해인 것 같아서 트집을 잡았는데 내가 멈춰야 하는 선을 놓쳐서 너무 과하게 말을 했어. 직업을 떠나서 내가 어른이고 같은 부모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그렇게 수준 낮은 말과 생각을 하면 안 되었는데 내가 괴물이 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너와 사돈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을 테니 나를 용서해 주렴.
물론 어머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을 다시 떠올리면 용서라는 말 쉽지는 않네요. 저 나름대로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려고 했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의 아내로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노력했는데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 자존심과 인격을 무너지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번 일의 경우 저희 엄마도 잘못을 한 점이 있고 어머님께서도 이렇게 며느리에게 직접 사과를 하시니 이전 일은 잊고 다시 어머님과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가 한 행동들 어머님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당장에 일이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곧장 저희 엄마가 한 일에 대해서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게 되었죠. 다음날 남편이 돌아왔지만 어머니께서 말이 줄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저도 굳이 그날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무시하거나 괴롭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같이 있는 것이 불편했는지 저희를 생각보다 일찍 분가를 시켜줬죠. 그래서 지금은 시모와도 좋은 관계를 가지며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도 저희 엄마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움찔 하시긴 해요. 어디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에게는 물리적 치료가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은 서로 웃으면서 보는 사이이기에 저도 시어머님께 잘해드리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우리 딸 서아의 할머니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다른 사연들 들으며 같이 웃고 울고 즐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구독자이자 매일 댓글 하나씩 남기는 팬입니다. 여기 쓰니님들은 정말 많은 고생과 아픔 그리고 슬픔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저는 올해 40이 된 평범한 여자인데요. 저에게도 화나고 분통이 터지는 사연이 있어 쓰니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글솜씨가 없는 아줌마지만 최대한 솔직하고 거짓 없이 쓸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평범보다 조금 못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친구들이 입은 옷이며 가방이며 부러워만 하고 부모님께 사달라는 말을 한 번도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은 과거 장사를 하다가 빚을 크게 지셨는데 그 돈을 갚아가며 생계까지 유지해야 돼서 무척이나 힘들고 고된 삶을 지내셨죠. 아무튼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건강하게 아픈 곳 없이 성장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 진학에 포기했습니다. 수능 시험을 봐서 360점 정도 받아 갈 수 있는 대학은 여러 곳이 있었지만 등록금이 너무 부담되어서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하게 되었죠. 부모님은 당신들의 탓을 하며 제 인생에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성공할 수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위로와 자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중소기업의 경리였어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몇 개 있던 터라 어렵지 않게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루 10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꽤 여유가 있어서 틈틈이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당장은 제가 높이 설 수 없지만 언젠가는 제 인생에 봄날이 올 거라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하루는 톱니바퀴처럼 열심히 굴러갔고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졸이었던 저는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 이직할 곳을 물색해봤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하는 건 없더라고요. 대학 졸업자들이 판치는 세상이니 제가 앉을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그저 그런 월급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나갔어요. 아빠는 공사 현장을 전전하셨는데 연세가 드셔서 받아주는 곳이 더는 없어서 폐지를 주우셨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하시며 빚을 갚으셨어요. 그나마 제가 버는 돈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답니다.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이긴 해도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일이 많아 큰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 잠시 일을 돕곤 했답니다. 그러던 중 파견 나온 남자 직원 하나가 저에게 관심을 가졌고, 많은 직원들 앞에서 같이 밥을 먹자고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저는 매우 부끄럽고 난감해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남자가 집요하게 대답을 요구해서 얼떨결에 응하고 말았죠. 처음 그 남자와 간 곳은 제가 쳐다도 보지 않던 비싼 식당이었어요. 한식집이었는데 고급 요리가 코스로 나오는 곳이었죠. 저는 이때가 아니면 구경도 못할 것 같아 먹는 데에만 집중했고, 남자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별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그 남자가 관심이 꺼졌을 거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조용한 성격 같아 마음에 든다며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더라고요. 저야 또 고급 요리를 얻어먹을 생각에 데이트하자는 부탁을 받아들였고 몇 번의 만남 동안 포식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한결같이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는 그 남자가 마음에 들었고 사귀자는 고백을 받아들여 연애를 시작했네요. 그는 일관적인 사람이었어요. 매우 다정하고 착한 모습으로 대해줘서 이런 남자가 또 있을까 싶은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청혼을 받자마자 일을 받아들였고 저는 35살 나이에 유부녀가 되었어요. 그이는 자기가 대기업에 다녀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저에게 살림과 내조만을 하며 지내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어느 정도 돈을 쥐고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남편의 말을 거절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여자는 남편 그늘에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라고 하시며 저에게 퇴사를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내조하며 살림하는 주부의 삶을 시작했어요. 남는 시간에는 독서를 하거나 먼 미래를 위해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매일 노력을 했답니다. 한편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칭찬과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빨리 아이를 갖길 바랬어요.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아이는 쉽게 들어서지 않았고 결국 남편과 둘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남편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자세히 말하진 못하지만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며 의사 선생님이 임신에 기대를 하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이는 아이가 뭐가 필요하냐며 저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이런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에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던 신혼생활 중 친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의 근심 가득한 목소리를 들으니 뭔가 큰일이라도 난 것 같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길래 뜸을 들여?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혜정아, 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그동안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병이 도진 거지. 주말에도 식당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인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인대랑 연골 모두 다를 대로 달아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네. 그런데 혜정이 너도 알다시피 나나 네 엄마가 실비보험을 들어놓지 않았잖아. 그래서 병원비가
꽤나 많이 나올 것 같구나. 저는 엄마가 아프다는 것에 놀랐고 수술비가 없다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도 전 침착하게 아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엄마 수술하시면 괜찮아지는 거 맞대? 걷는데 지장이 없는 거냐고. 그러게 일 좀 그만하고 쉬라니까 고집 부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병원에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고 전화를 끝내자마자 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파왔어요. 늘 건강하고 원더우먼처럼 저를 지켜줄 것 같던 사람이 쇠약해진 모습으로 있으니 속이 상하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그러게 미련하게 쉬지도 않고 일을 하면 어떡해. 혜정이 왔니? 엄만 괜찮아. 수술하면 멀쩡해진대. 그런데 수술비가 문제라서 어떡하면 좋니? 지금 우리 집은 아직도 대출이 끼어있는 상황이라 어디 가서 돈 빌릴 여력이 없네. 부모님은 제가 결혼할 때 원래 있던 빚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혼수를 마련해 주셔서 돈 나올 구멍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보도록 할게. 엄마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몸 생각만 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엄마 곁에 머물다가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그이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여보, 오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서 다녀왔어.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수술을 받아야 한대. 그이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뭐? 그 정도로 안 좋아지셨어? 그럼 아까 전화를 하지 그랬어. 사위도 자식인데 찾아뵈야 할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의 말을 했습니다. 수술도 수술인데 수술비가 걱정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 그런 목돈이 없다는 건 알지? 보험도 들어놓지 않으셔서 수술비 구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그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내드려야지. 그 정도도 못 해드리면 사위 자격이 있겠어? 당신도 걱정하지 마. 지금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네. 얼른 들어가서 쉬고 내일 날 박는 대로 병원에 가서 장모님 곁을 지키라고.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고 돈 걱정 없이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 역시 무사히 수술을 받고 몇 주 정도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일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무조건 일하지 말라 일렀고 연금 받는 거로만 지내라고 신신당부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하려고 남편이 먹는 식사에 무척이나 애를 썼고 그이의 옷도 매일 빳빳하게 다림질해서 입혀주었답니다. 그이는 제가 너무 완벽하다며 결혼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다고 매일같이 칭찬하며 저의 내조를 흡족했고 아무 걱정 없이 회사 일을 할 수 있어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시간만 나면 시댁을 찾아갔고 혼자 지내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집도 깨끗이 치워드리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말수가 적으셔서 저에게 잔소리를 하시거나 기분 나쁜 언행을 하시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내조를 하며 신혼생활을 이어갔고 몇 달 동안 무탈하게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정이 또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연금으로 받는 돈으로 제가 시집갈 때 대출했던 대금을 갚느라 생활이 빠듯하다 못해 궁핍한 삶을 지내게 되셨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편과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친정 부모님 말이야. 지금 생활이 매우 힘드신 것 같아. 연금 받는 거는 빚만 갚고 계시니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시대.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이의 반응에 조금 놀랐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이가 지난번처럼 자기 일처럼 생각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힘들게 지내고 계시다고. 내가 용돈이라도 챙겨드리면 좋을 텐데 말이야. 지금 나더러 처가에 용돈 묻히란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작년에 장모님 수술비 해드린 거 잊었어? 장모님이 나 아니었으면 지금처럼 걸어다니기나 했겠냐고. 내가 처가에 그 정도 했으면 미안해서라도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게 맞지 않아? 그리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말 있잖아. 효도는 셀프라고. 당신이나 나나 효도는 각자 하잔 말이야. 그이의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친정 부모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일자리를 알아보았고 면접까지 통과해 출근 날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일렀더니 노발대발하며 화부터 냈습니다. 뭐?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돈 몇 푼 벌겠다고 집안 꼴 망치려고? 그럼 어떡해. 친정은 내 도움 없이 지내기 힘들어. 아빠 엄마는 지금 일을 하지 못하신단 말이야. 게다가 자식이 나밖에 없는데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씩씩대며 화를 내더니 얼마나 주면 되는데 당신 부모님한테 매달 얼마씩 주면 되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돈 달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리고 당신 눈치 보여서 어떻게 매달 돈을 받겠어. 마음 편하게 내가 벌어서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대신 살림도 제대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난 내 마누라가 곱게 화장하고 나가서 사내놈들 앞에서 시시덕거리는 걸 못 봐. 그러니까 일은 집어치우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남편과 겨우 1년 살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부장적이고 고집 있는 모습이 보이자 걱정이 앞섰습니다. 앞으로 부딪히는 장벽이 많을 거라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계속해서 취직을 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남편의 말을 듣기로 했답니다. 제가 출근이라도 하면 쫓아와서 난리를 피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매달 20만 원의 적은 돈을 주며 친정에 주라고 하더군요. 적은 돈이었지만 친정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전해드렸고 부모님은 미안하다는 말만 여러 번 하시며 부모 잘못 만나 고생한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자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용돈을 잊어버렸는지 저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며 물었더니 다시 생각해봤는데 내가 처가에 돈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처가에 용돈을 드리겠다는 건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저 부모님은 연금 받고 사시니까 빚 갚을 때까지만 아끼시면 나중엔 걱정할 거 없잖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효도는 셀프야 하고 거절 의사를 밝혔어요. 이에 저는 그럼 나 회사 다니도록 할게. 그렇게라도 해서 부모님을 돕고 싶어 라고 말했더니 또다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효녀 심청이 났네 참나. 고졸 주제에 어디 가서 취직하겠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그리고 어디 여자가 돈을 번다고 까불어? 왜? 분칠하고 남자들한테 실실 웃던 시절이 그립기라도 한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여자가 돈을 버는 게 이상할 일이야? 내가 고졸인 이유는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간 거라고 말했었잖아. 그런데 이젠 고졸 마누라가 창피하니? 당신 처음엔 이러지 않더니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제가 따지듯 말하자 그이는 잡소리 집어치우고 살림이나 똑바로 하라면서 대화를 자기 마음대로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다간 화병이라도 날 것 같아
다른 결정을 해야 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남편 몰래 알바라도 할 생각이었죠. 낮에 잠깐이라도 할 일을 찾던 저는 집 근처 편의점에서 4시간 파트 알바를 구하고 있다는 공고를 보고 당장 찾아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사장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다음날부터 출근하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리고 첫 월급을 타자마자 전액을 친정엄마께 드렸고 그 돈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고 좋은데 나들이라도 좀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그 돈을 쉽게 받지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키워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며 주머니에 넣어드렸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편의점에서 일해 친정 부모님의 생활을 도왔고 다행히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었어요. 1년의 시간을 남편 몰래 일하며 친정 부모님을 도왔고 살림 역시 부족하지 않도록 제대로 실행했어요. 남편은 제 내조 덕분에 바깥일만 신경 쓰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그이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회사가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회사 재정 문제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지레짐작을 하자면 남편의 능력이 부족하니 그이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고 잘라버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국 권고사직을 하고 회사에서 나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뒀던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며 설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이의 순간적인 선택을 두고 볼 수 없어 사업을 말렸습니다. 여보, 당장 사업을 하겠다니. 그건 무리야. 차라리 퇴직금을 저금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어디 남자 하는 일에 여자가 끼어들어서 감나라 배나라야. 내가 번 돈으로 사업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참견이냐고. 어차피 애도 안 생길 건데 돈을 아껴뒀다 뭐하려고. 그이는 임신하지 못하는 저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여자인 저를 무시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남편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남편은 열흘 만에 사업장을 임대했고 사무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샀습니다. 게다가 저희 신혼집을 담보로 수천만 원 대출받아 직원까지 여러 뽑아서 곧장 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죠. 저에게 상의도 없이 빚잔치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남편의 사업은 제 예상과 달리 처음부터 성공의 길을 걸었답니다. 저는 괜히 남편을 과소평가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어 내조에 더 신경 쓰고 밥상을 더 푸짐하게 차려주어 아내의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하지만 저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이는 생활비 외에는 한 푼의 돈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전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고 친정 부모님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졌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더 흐르고 그동안 꼬리가 길었던 저는 남편에게 알바하는 사실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이가 편의점에 올 일이 없어 걸리지 않고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이의 친구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들어왔다가 저를 알아보고 연락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사업하는 자기 체면이 있는데 왜 그딴 데서 알바 따위나 하고 있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 발목을 잡다 못해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야? 당신 남편이 사업으로 얼마나 승승장구하는지 몰라서 그딴 데서 일을 해? 내 친구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 사업해서 딴 살림이라도 차렸느냐고 묻더라. 내가 당신을 내쫓았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났단 말이야. 저는 그이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 가슴에 쌓인 말을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당신이 잘나가는 사업가면 뭘 해? 나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당신이 주는 건 생활비 50만 원이 전부인데 그걸로 친정부모님을 도울 수 있겠어? 효도는 셀프라며. 그래서 내가 벌어서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떵떵거리고 싶으면 돈이라도 주면서 체면을 챙기라고. 나한테 돈 맡겼어? 그리고 생활비 50만 원이 뭐가 적다고 이 난리야?
그 정도면 먹고 사는데 충분하지 않아? 당신 아무래도 낭비벽이 너무 심한 것 같아. 당신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잔말 말고 당장 알바 그만둬.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주는 돈으로 살아.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씩 주는 거로 오해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이의 고집대로 알바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가진 빚이 다 절 잘 키우시려다가 생긴 것이니 그 짐을 끝까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이는 매일같이 저를 달달 볶았고 저는 뉘집개가 짖나 하고 한 귀로 흘러버리며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 사이는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집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는커녕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답니다. 그래도 전 살림을 제대로 했고 밥상도 제대로 차려주었어요. 그이가 정말 밉긴 하지만 친정엄마 병원비를 내준 빚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죠.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또 하나의 위기가 저희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휘청거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 사업이 발전했던 이유가 인맥으로 따낸 거래처로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 인맥이 떨어지고 나니 새로운 거래처를 뚫지 못한 거죠. 남편은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겠다고 허구한 날 외박을 하고 집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이의 회사는 얼마 못 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말아먹고 집에서 놀기 시작했는데 다시 재취업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사장님 소리를 듣고 나니 남 밑에 들어가 일하는 게 죽기보다 싫었을 겁니다. 저는 잔소리를 안 하려고 했지만 매일 술 먹고 잠만 자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지 물어봤어요.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사업이 망했으면 다시 다른 일을 구하든가 해야지. 벌써 이러고 지낸 지 2달이 지났어. 지금 내가 알바한 돈으로 생활 유지하고 있는 건 알아? 그거 참 더럽게 떽떽거리네. 남자가 살다 보면 사업도 망해보고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생활비를 당신 알바비로 버티고 있다고? 그럼 그동안 내 돈으로 먹고 산 건 뭔데? 고작 몇 달 돈 좀 갖다 주지 않았다고 이 남편을 개무시하는 거야? 역시나 남편은 쓸데없는 자존심만 있었고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알코올에 찌들어 있는 남편과 저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바로 알바로 나갔고 한심한 남편이 재기하는 걸 기다리느니 제가 취업해서 자리 잡는 게 빠르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력서를 작성했고 그동안 틈틈이 공부하고 취득한 컴퓨터 자격증을 앞세워 취업의 문을 넘었습니다. 저를 받아준 회사는 마케팅 전문 회사였는데 신생회사나 병원이나 식당 등 가리지 않고 문의가 들어오면 홍보해주는 곳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문구를 작성하고 홍보를 위해 여러 사이트에 글을 올려 의뢰업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었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쉽고 재밌어서 퇴근 시간이 지나도 한두 시간은 더 일하고 퇴근했어요. 어차피 제가 하는 일이 기록되기 때문에 실적 쌓는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일했죠. 저는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니 회사에서도 저를 인정해 주었고 마케팅 3팀을 새로 만들고 저를 그곳의 팀장으로 만들어 주었네요. 고졸 학력이 전부인데도 색안경 쓰지 않고 노력과 결과물만 보고 결정해준 회사 측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답니다. 제가 그렇게 회사 일에 열심히였는데 남편은 여전히 술독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해 보이던지 아주 꼴도 보기 싫었답니다. 사람이 뭔가 노력이라도 하고 있으면 도와주거나 응원해줄 마음이 생기겠지만 저렇게 미래 걱정 하나 없이 게으르게 먹고 자고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한편 제가 돈을 좀 벌기 시작하니 친정 부모님은 꽤 여유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취직한 지 1년 사이에
친정빚도 다 갚게 되었고 제가 용돈 하시라고 매달 100만 원 이상씩 드렸는데 그 돈으로 나들이도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며 재밌게 보내셨어요. 그렇게 저에게 문제되는 요소는 남편이라는 작자 하나뿐이었고 그가 언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날지 묵묵히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이가 제가 출근하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더군요. 저는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은 마음으로 신기하게 남편을 바라봤어요. 당신이 웬일이야? 아침에 잠자기 바쁜 양반이. 혹시 일자리라도 구한 거야? 아니,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서. 매일 늦게 퇴근하니 말할 타이밍이 없더라고. 저는 무슨 할 말이길래 졸졸 따라 나왔느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무래도 디스크가 심하게 터지셨나봐.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수술비를 마련할 사정이 안 되잖아. 라고 말하더군요. 어머,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오늘 퇴근하고 바로 병원에 가볼게. 그런데 병원비는 왜 걱정을 해? 어머님 보험 들어놓는 거 있으시잖아. 그게 내가 사업 말아먹고 돈을 못 드렸더니 제때 보험금을 내지 않으셔서 실효되셨대. 그래서 병원비를 다 부담해야 할 것 같아. 당신 돈 좀 있어? 있으면 좀 빌려줘. 제 눈치를 보며 그이가 말했고 저는 엄마 다리 수술비를 마련해준 날을 떠올렸어요. 그럼 당연히 내드려야지.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 곁에서 보살펴드려. 술 먹고 퍼질러 있지 말고.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며 병원 갈 때 과일이라도 사가라고 전해주었습니다. 퇴근 후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고 누워 계신 시모를 위로하고 수술비를 내드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웬일로 고맙다는 말을 하더군요. 결혼하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취직하고 정신을 차리는 것까지 해야 제 인생이 살만해지겠죠. 다행히 시어머니는 허리 수술을 받고 쾌차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한 번 아침에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엄마한테 용돈 좀 챙겨줘야겠어. 수술한 양반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을 시작으로 용돈 좀 붙여드려. 저는 예전에 친정에 용돈 드리라고 남편에게 말했던 순간이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똑같이 말해줬어요. 용돈? 여보, 효도는 셀프야. 잊었어? 당신 엄마는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나도 알바해서 친정 부모님 용돈 챙겨드렸어. 당신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여기 수다 하고 내놓기라도 할 줄 안 거야?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나더러 시어머니 용돈을 주라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극도로 흥분했고 겨우 시어머니 용돈 가지고 자기 속을 긁어야 시원하겠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아, 맞다. 당신이 친정에 용돈 한 번은 드렸지. 20만 원. 내가 오늘은 그만큼 붙여드릴게. 그럼 됐지? 라고 대답을 남기고 현관을 나서버렸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중얼대긴 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에게 20만 원을 계좌이체 시켜드렸고 다시는 제 주머니에서 시어머니에게 돈 나갈 일이 없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가자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께 용돈을 붙이라고 닥달했어요. 당신 이만한 집에서 사는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해? 바로 내 덕이지. 이만큼 호강했으면 좀 베풀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용돈 좀 붙여드려. 지난달처럼 쪼잔하게 20만 원 붙이지 말고
한 50만 원은 붙이라고. 그의 태도와 불쾌한 말이 저를 들끓게 만들었고 곧 그의 말에 받아칠 말을 생각하고 마구 쏟아냈습니다. 호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꼴랑 생활비 50만 원 준 게 전부잖아. 언제 나한테 옷 한 벌이라도 해준 적 있어? 우리 부모님 챙겨드린 적 있냐고. 그리고 당신이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는 동안 집안이 누구 덕에 돌아갔지? 당신 텔레비전 안 봤어? 살림하는 아내가 한 달에 받아야 하는 돈이 300만 원은 좋게 넘는다고 하던데 당신은 나한테 용돈은커녕 한 달 생활비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부려먹었잖아.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집구석을 호텔처럼 가꿔줬으니 나에게 고마워하고 갚아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리고 우리 집 대출금 말이야. 내가 갚고 있는 건 알고 있니? 나 아니었으면 당신은 경매로 집 빼앗기고 길바닥에 낳는 신세가 되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말도 안 되는 호강이 어쩌고 하는 헛소린 집어치워. 그렇게 받아쳤더니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제가 앞서 있으니 패배하고 만 것이죠.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술에 취해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남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또 술이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이게 미쳤나? 하늘 같은 남편을 그따위로 무시해? 너 돈 좀 번다고 어깨가 하늘을 닿겠다? 전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애처롭게 저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여보, 나 말이야. 체계하게 도와줘. 내가 사업할 수 있게 힘 좀 보태줘. 당신 회사에서 팀장이나 하고 있으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좀 도와줘봐. 뭐? 나더러 당신 사업 자금을 대달라고? 미쳤니? 너같이 무능하고 변변치 않은 놈한테 내 피 같은 돈을 왜 주냐? 할 말 다 했으면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 그렇게 돌아서는데 남편이 몹시 젠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고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을 입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전 바닥에 넘어졌고 고통스러운 볼을 잡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때리기까지 해? 당신 아주 구제불능이구나. 아주 종합 폐기물 같은 놈이라고. 그러자 남편은 쪼그려 앉아 제 눈높이를 맞추었어요. 그리고 혀 꼬부라진 목소리로 짓거렸습니다. 가진 거 없어서 걷어줘서 팔자 피게 살게 해줬더니 남편 망했다고 이런 식으로 날 무시해? 애도 못 낳는 걸 끝까지 데리고 살아주려고 했더니만. 나 아니면 너를 데리고 살 남자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요즘 돈 좀 번다고 아주 기꼬만장해. 너 하는 일 얼마나 갈 것 같냐? 오래 못 가, 이 멍청아. 가난뱅이에 고졸에 애도 못 낳는 하자 있는 년아. 넌 멀리 가봤자 끝은 시궁창이라고.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순간 분노한 저에게 초인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쪼그려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니킥을 날렸어요. 정확하게 입을 겨냥했답니다. 남편은 헉소리와 함께 몸을 공처럼 말고 대굴대굴 구르며 아파 죽겠다며 신음소리를 토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맞으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니? 이게 어디서 손찌검을 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겠냐고? 나중에 내가 회사 차려서 독립할 거니까
그딴 걱정은 집어치워. 이제 때가 왔나 보다. 내가 그동안 친정엄마 수술비 대준 것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어. 너네 엄마 허리 수술비도 대주고 똑같이 20만원 용돈을 드렸으니 말이야. 오늘부로 난 너한테 해방될 거야. 여전히 남편은 저에게 맞은 입을 잡고 바닥을 구르고 있었고 저는 곧장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튿날 병원에 가서 뺨을 맞은 걸 진단서를 떼왔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하기로 결정했답니다. 변호사는 그동안 주부로 일한 위자료와 신혼집 대출금을 갚아준 기록에 뺨을 맞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위자료에 배우자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기록해 소장을 날렸답니다. 그러자 남편에게 바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당연히 무시해버렸어요. 무슨 말을 할지 모르지만 그 인간 목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친정까지 찾아와서 저를 불러내는 겁니다. 전 끝까지 나가지 않았고 친정부모님께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여는데 문 앞에 남편이 무릎을 꿇고 저를 올려다보더라고요.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저도 모르게 남편의 머리를 쥐어박았습니다. 인간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동네 창피하게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꺼지지 못해? 그이는 밤을 새웠는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혼하지 말자. 나 한 번만 봐주라. 응?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당신도 나처럼 애 못 낳는 하자 있는 여자는 버리고 다른 여자 찾아.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야. 당장 돌아가. 그러자 남편은 두 손으로 제 왼발을 잡더니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럼 합의 이혼하면 안 될까? 소송으로 하면 나 완전 빈털터리가 되다 못해 빚더미에 앉아야 된다고. 나 좀 살려줘, 여보. 결국 위자료를 깎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거죠.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에 저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알았어. 소송으로 가긴 하겠지만 당신을 빚더미에 올리진 않을게. 그럼 됐지? 라고 했더니 여보, 그냥 아무것도 안 받고 이혼하면 안 돼? 나 다시 사업하고 싶어. 재기하고 싶다고. 라며 제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를 잡고 있는 남편의 손을 다른 발로 세게 밟았고 그 일을 피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법정에서 제외했고 역시나 재판은 저의 완벽한 승리였어요. 신혼집은 완전히 재것이 되었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보상하도록 선고가 났답니다. 남편은 절망하며 법정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네요. 그것으로 제 복수는 끝이 났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3년을 더 일하고 독립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사무실을 차리게 되었고 직원 2을 고용해 작게나마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실력 있는 마케터라 일은 끊기지 않았고 늘 바쁜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새 집도 마련해드렸어요.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보금자리를 지키고 여유로운 삶을 지내시라고 선물해드렸죠. 그리고 제 나이 42살이 되자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그는 저희 회사의 마케팅을 의뢰한 작은 이벤트 회사의 대표였는데 제 일처리가 마음에 들어서 직접 찾아왔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돌싱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다가 연인이 되었답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제 옆에서 코를 골고 자는 남편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회사를 5배나 크게 늘렸고 이벤트 회사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되었답니다. 이런 남자와 재혼해서 살다 보니 느낀 게 있는데요. 정말 똥차가 떠나고 벤츠가 온다는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전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바보처럼 살았던 이야기와 복수의 결말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아 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사는 분이 계시다면 사회로 나가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은 분명 특별한 사람일 테니까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